예전에 이제 클린턴이 중요한 것은 경제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제 보안 솔루션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둬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정말 어떤 우리가 가정한 어떤 시큐리티 모델에서 이것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인더스트리에서 정말 시큐리티 솔루션이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그 솔루션 자체가 얼마나 유저블한지, 얼마나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저도 원래 이런 연구를 전혀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는데 갔는데 누가 막 패스워드를 발표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냥 패스워드는 리서치 거리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그냥 좀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메모러블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걸 학문적으로 막 설명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경청하고 듣고 있길래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저는 원래부터 좀 이렇게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도 관심이 많았지만 프랙티컬한 이슈에 관심이 많았어요. 정말로 안전하게 사용되려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런 연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어, 정말 시큐리티 솔루션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프랙티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제 자랑 슬라이드를 넣어놨고요. 보통 이런 슬라이드 넣어놓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뭐 제가 뭐 어디를 나왔고 뭐 무슨 일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고 많이 읽는 그런 컨퍼런스에 가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양대현 교수님처럼 저도 이렇게 액티브하게 한국에서 리서치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나열하신 컨퍼런스들이 각 분야에서 이제 시큐리티,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월드 와이드 웹 이런 분야에서 탑 컨퍼런스들이에요. 다. 굉장히 잘 하시는 교수님이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왜 시큐한 시스템을 더 유저블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시큐리티 관심 있는 건데 왜 더 유저블하게 만드는 걸 얘기하지? 이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바이오메트릭 어센티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들어갈 때 페이스 레코그니션이라든지 핑거프린트 레코그니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그 디바이스를 언락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바이오메트릭 어센티케이션을 사용하는 그룹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그룹이 있고 사용하다가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사용을 하다가 그 사용을 끈 사람들이 있고 세 가지 유저의 그룹들로 나눠서 왜 그렇게 바이오메트릭 어센티케이션을 사용하는지 사용하지 않는지를 좀 분석했던 유저 스터디 논문이 있었어요. 그게 카이 2015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유저들의 그룹을 세 그룹으로 실제 사용자들의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눌 거잖아요. 진짜로 바이오메트릭 어센티케이션을 액티베이트해서 사용하는 그룹, 그리고 한 번도 액티베이트하지 않았던 사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액티베이트 했다가 그것을 끄고 디액티베이트 했던 사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각각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바이오메트릭 어센티케이션 왜 사용했는지를 물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얘기하죠. 이 지문을 쓰면은 좀 더 패스워드나 핀보다 더 보안성의 강도를 높일 수가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핀을 게싱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엔트로피를 제공합니다. 막 그런 여러 가지 보안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액티베이트해서 사용했던 이유는 가장 크게 꼽았던 이유가 유저빌리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큐리티 때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유저빌리티를 이유로 이 바이오메트릭 어센티케이션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왜 그러면 이거 사용하다 사용하지 않게 되었느냐를 물었더니 가장 큰 이유는 유저빌리티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예 이 락하고 언락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뭐 그냥 슬라이딩만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유저빌리티 때문에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다음 세 번째로 아예 바이오메트릭 어센티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들 왜 사용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역시 첫 번째 이유는 유저빌리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알듯이 우리가 보안 솔루션을 만들면은 이 보안 기능이 얼마나 더 안전하게 시스템을 해주냐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유저빌리티 때문이라는 거죠. 혹은 선택하지 않는 이유도 유저빌리티 때문입니다. 예, 이 관련된 연구는 카이 2015년에 나왔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알겠듯이 진짜 리얼월드, 우리가 아카데믹에서 이게 더 얼마나 안전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하는 어떤 보안성 기능에 대한 베니핏을 제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못지않게 진짜 인더스트리에서 보안 솔루션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보안 솔루션을 더 유저블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실제 마켓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티바이러스, 이런 머리어 스캐너를 테스트하는 그런 데서도 유저빌러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이 있어서 얘네들이 얼마나 높은 정확성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평가를 하지만 실제 이러한 솔루션들이 얼마나 더 유저블한지도 역시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그리는 시스템에 대한 이제 블랙박스를 그리잖아요. 컴포넌트들을. 그래서 뭐 하드웨어도 있고 펌웨어도 있고 부트로더도 있고 OS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그리는데 우리의 시스템에서는 알고 보면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패스워드를 생성해서 안전하게 패스워드를 보관한다는 가정하에 이 시스템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라이빗 키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 시스템은 안전하다는 그런 가정들을 하고 있죠. 그 가정하에서는 이런 블랙박스, 이러한 나머지 컴포넌트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정이 리얼월드에서 참여될 수 있냐는 것이 하나의 의문입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결국 휴먼이 포함되다 보니까 휴먼 비헤이비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든 가정 자체가 항상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밸리드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느냐? 휴먼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큐리티는 우리 시스템의 전체 시큐리티는 시스템의 가장 위키스트 링크에 기반해요. 왜냐하면 공격자는 가장 강력한 부분을 깨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시큐어한 OS를 갖고 있으면 트러스트한 OS를 깨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노려서 공격합니다. 그 가장 약한 부분이 앱이 될 수도 있겠고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리얼월드에서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대부분의 취약점 공격은 안전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위험한 서스피셔스한 링크를 눌렀을 때 그럴 때부터 공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시큐리티 연구들이 예전에만 해도 OS와 앱에 많이 집중됐었어요. 그래서 OS하고 앱 자체가 굉장히 스테이블해졌습니다. 안드로이드 보안에 관련된 논문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본물 터지듯이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OS에 관련된 논문들이 안 나옵니다. 보안 논문들이. 이미 스테이블해져서 안드로이드 OS 자체보다는 걔네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슈라든지 걔네들이 갖고 있는 애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슈라든지 조금 더 이슈들이 다양해지고 조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안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은 오히려 OS나 앱보다는 사람에 관련된 부분 혹은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으로 오히려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사람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거는 이제 카툰이죠. 예, 저희가 어떤 랩탑이 있는데 그 랩탑이 암호화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암호화를 되어 있어서 공격자들이 그 랩탑을 갖고 와서 이 디스크가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크 암호화를 깨보자, 크랙하자. 그래서 우리 밀리언 달러 클러스터 우리 컴퓨팅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깨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소용없어. 이거는 4096비트 RSA 키를 써서 암호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깰 수 없어.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절망하는 우리 크립토 너드들 여러분 같이 시큐리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키 사이즈를 충분히 늘리면 이거 안전할 거야. 디스크 인크립션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안전하게 디스크를 암호화했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 리얼월드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 디스크 암호화를 할 때 노멀 사용자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 4096비트 그 RSA 암호화 키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암호화 키를 다시 암호화하는 키가 있습니다. 그 암호화하는 키는 보통 패스워드에 기반해서 우리가 PB라고 그러죠. 패스워드 베이스드 인크립션 키를 이용해서 만들어져요.
뭐 PBK DF2라든지 그런 해시 함수를 통해서 패스워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공격할 거는 그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약점이라든지 혹은 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국은 키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사용자를 요 $5짜리 렌치로 고문해가지고 패스워드를 알아내자. 그러면 깰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고문을 안 하더라도 패스워드 자체가 갖고 있는 엔트로피가 매우 약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GPU 클러스터를 붙이면은 충분히 리얼 월드에서 크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실제로는 시스템에 위키스 링크가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유저들은 윅 패스워드를 고릅니다. 매년 탑 10 월스트 패스워드들을 공개를 하죠. 그래서 순위는 바뀌죠. 어떨 때는 뭐 1, 2, 3, 4, 5, 6이 1등 했다가 또 어떨 때는 패스워드가 1등 했다가 하지만 대부분의 패스워드들은 이렇게 심플한 패스워드들이 순위에 올라갑니다. 이 순위는 어떻게 뽑은 거냐? 웹사이트들이 뭐 통계를 모아서 한 건 아니고 보통 저희의 패스워드들이 많이 노출이 돼요. 릭된 패스워드들이 있으면 그 릭된 패스워드를 모아가지고 그 패스워드들의 통계치를 모아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패스워드에 대한 통계치를 이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윅 패스워드들을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패스워드 폴리시가 등장하죠. 패스 폴리시는 뭐 이런 겁니다. 대소문자를 넣어주세요. 패스워드 길이는 8자 이상으로 만들어주세요. 당신의 패스워드에는 특수 기호를 넣어주세요. 이런 게 여러분들 짜증나게 해요. 왜 짜증나게 하느냐? 사이트 A를 갔을 때는 대소문자도 넣고 특수기호도 넣으라 그랬는데 사이트 B를 갔을 때는 대소문자 얘기는 안 하고 특수기호만 넣으라 그래요. 나는 원래 10자만 사용했었는데 12자짜리 패스워드를 만들라 그러면 그때부터 패스워드들이 달라지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메모러빌리티를 떨어뜨리니까 여러분들은 동일한 스페셜 심볼을 반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죠. 이렇게 스페셜 심볼, 특수기호를 넣으라 그러면은 보안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우리 같은 시큐리티 너드들은 사용자들이 이런 패스워드를 만들겠구나. 신난다. 이제 정말 안전한 패스워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참이 되는구나. 패스워드가 안전하다. 하이 엔트로피를 갖는다는 것을 보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리얼월드 사람들이 하는 거는 스페셜 심볼을 여기 넣거나 여기 넣는다는 얘기죠. 맨 앞에 넣거나 맨 뒤에 하나를 넣고 그리고 여러분이 넣는 스페셜 심볼들은 항상 느낌표 골뱅이 달러가 압도적입니다. 중간에 요런 애들을 안 쓴다는 거죠. 뭐 쉼표라든지 요런 뭐 세미콜론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거의 많이 안 쓰고 요런 애들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패스워드는 요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고 그 모양에서는 숫자나 느낌표 갖고 있고 대부분 패스워드를 크래킹하는 툴들 뭐 해시캐시라든지 존더리퍼 같은 툴에다가 그러한 룰들을 집어넣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패스워드들을 트레이닝시켜서 공격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룰 베이스드로 공격을 하면은 25개의 CPU 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녀석들이 스탠다드 윈도우 패스워드를 6시간 내에 깰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GPU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여러분 PC에서 돌리는 거는 잘 안 깨지겠지만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그런 마음 먹고 공격을 할 패스워드를 공격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은 패스워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키를 가지고 디스크를 암호한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정원이나 그런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 기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클러스터를 가지고 쉽게 패스워드를 크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카데믹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했어요. 저도 얘기를 했고 양대영 교수님도 얘기를 했고 다른 많은 학자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요 패스페이스라는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이제 인지과학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인식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훨씬 더 그림을 더 잘 인식한다는 심리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한 거죠. 우리가 랜덤하게 텍스트 패스워드를 외우라는 것보다 핀 번호를 외우라는 것보다 그림을 사용하면 훨씬 더 잘 외워지겠다.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시스템 많이 본 적이 없으시죠? 다 잘 안 됐다는 뜻입니다. 왜 잘 안 됐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더 잘 외우지 않겠느냐. 잘 안 외워질 수도 있어 보이지만 사용자들이 유저가 저런 사진들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진 쓰면 훨씬 더 메모러블 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사진들을 썼을 때 더 메모러블한 것은
유저 스토리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가정이 뭐였냐면은 여러분이 딱 한 개의 패스워드를 외울 때까지. 여러분이 복수 개의 패스워드를 외우기 시작하면은 이거 아까 패스워드인가? 뒤에 패스워드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사이트 1을 들어갈 때 이게 사이트 1을 들어갈 때 패스워드 한번 틀리면 기존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세 가지 패스워드 중 다른 패스워드 넣어보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한 개의 패스워드를 외울 때까지는 잘 외웠는데 두세 개를 섞었으면 오히려 이 얼굴이 저 패스워드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패스워드에 들어가는지가 혼동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많은 보안 엑스퍼트들이 각 사이트나 서비스 디바이스마다 유니크한 패스워드를 쓰라 그러는데 그것을 충실하게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첫 번째는 유저빌리티 관점에서의 문제를 얘기 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는 시큐리티 관점에서 사실은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랜덤하게 패스워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셀렉션 바이어스가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들은 특정 얼굴들을 많이 더 선호해요. 그래서 모든 얼굴들을 동등하게 패스워드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특정 얼굴들을 더 많이 포함시킵니다. 특히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얼굴을 더 많이 포함시키고 서양 사람은 서양 얼굴을 더 많이 포함시킨다든지 그런 셀렉션 바이어스가 패스워드에 대한 게서빌리티를 낮추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앱에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리얼월드에서는 적용돼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유저블 시큐리티 논문들이 이런 논문들이에요. 자기 관점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포함해서 하나 솔루션을 만들어 놓고 특정 매트릭에 대해서는 더 유리합니다. 그 유리한 매트릭을 강조하면서 이게 좋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리얼월드에 디플로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리퀘어먼트를 충실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솔루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논문들은 그런 연구들은 이제 좋은 컨퍼런스에 발표되지 못하고 쓸쓸히 이제 이름 모를 곳에서 발표돼서 사라지죠. 예. 그런 논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도 많이 썼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나왔던 게 그러면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디플로이된 시스템들은 어떤지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8을 선보이면서 헬로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붙이면서 픽처 제스처 어센티케이션이라는 걸 선보였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제스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서클을 그리는 거, 포인팅을 하는 거, 하나는 포인트 하나를 찍고 다른 포인트까지 가리키는 거. 이 세 가지를 가리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사진을 뭐 800by 600 정도의 픽셀로 정확하게 그 포인팅을 하는 건 아니고 어프록시메이틀리 그걸 찍는 거니까 800by 600으로 이 셀이 나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엔트로피가 높아 보이죠. 저기서 세 가지 제스처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지점을 누를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핀이나 일반적으로 뭐 사용하는 다른 그런 패스워드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역시 분석을 해보면은 셀렉션 바이어스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을 아무데나 그리진 않아요.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 한가운데다 얼굴을 서클을 안 그립니다. 서클이 그려지는 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의 쉐입이 있을 때 그리고요. 지금 요 포인팅도 아무데나 포인팅 하겠어요? 특정 관심이 있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에만 포인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격자가 컴퓨터 비전 베이스드로 이 오브젝트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은 무엇이 있는지 엣지의 바운더리를 디텍트하고 오브젝트를 먼저 디텍트하면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얻을 수 있고 그 지점으로만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 사용자가 만드는 픽처 제스처 패스워드는 엔트로피가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유징 시큐리티 2013년도에 발표된 결과입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에도 이런 그래피컬 패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쓱쓱 그리면서 바로 언락을 합니다. 커머셜리 사실 가장 성공했던 그래피컬 패스워드 스킴이고요. 원래는 이 패턴의 이름은 이런 패스워드 이름은 고 패스워드 고가 영어로 저희가 바둑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원래는 3x3짜리 이런 그리드가 아니라 m/m짜리 그리드에서 이러한 패턴들을 그리게 만드는 것이 고 패스워드가 나왔던 거를 구글이 자신의 안드로이드에 요것을 그러니까 채용하면서 실제로는 3x3가 가장 리즈너블한 시큐리티와 유저빌리티를 갖는다고 채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였어요. 실제 이거 리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38만 9,112개의 패스워드 스페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디지 핀이 고작 10,000개의 패스워드 스페이스니까 그거보다 훨씬 어마무시하게 커 보이고 또 사용자가 굉장히 빨리 드로잉할 수 있으니까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2013년도 ACM CCS에서 이걸 분석해 보니까 랜덤하게 만드는 패턴들은 굉장히 엔트로피가 높아 보이지만 실제 사용자가 고르는 패턴들은 랜덤 4디지 핀보다 오히려 훨씬 더 엔트로피가 낮다. 그 사실을 증명했었어요. 사용자들은 굉장히 길고 막 어려운 패턴들을 잘 안 만들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론적으로 요 대각선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 두 번째 점부터 요 3x3짜리 점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은 그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요 선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선을 안 그리는 거죠. 사용자들이 이론적으로는 만들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만 만들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세그먼트는 선택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안드로이드 패턴을 사용하는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리얼에서 만들어서 그걸 디플로이 해봤어요. 그래서 모아봤더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패스워드를 분석하는 통계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해서 탑 10개의 패턴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더니 걔네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다 길이가 짧다. 길이가 3 아니면 4 정도의 길이만 갖고 있는 패턴들을 여러분이 선택하더라. 실제로는 훨씬 더 긴 패턴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리얼월드에서의 패턴들은 대부분 3과 4가 많더라. 또 하나는 턴의 개수가 오직 1개나 2개 정도만 갖고 있더라. 대부분 다 1개고 7번째만 2개를 갖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또 하나는 디렉션 자체가 굉장히 파퓰러한 디렉션을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보시면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가죠. 신기하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패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나라에 저희가 런칭했었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쓰기 방향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패턴을 그릴 때 위에서 아래로 하고 왼쪽 오른쪽은 위에서 아래는 비슷한데 왼쪽 오른쪽은 반대로 쓰는 나라를 갔더니 중동 지역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그 나라의 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문화를 알고 있으면 그 나라의 국적을 알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높은 확률로도 게싱하는 것이 가능하겠더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실제 선택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패스워드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상관이 없나요? 실제 저희가 모은 데이터에서 그 통계를 못 모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진짜 앱을 디플로이한 것만 모은 거고 유저 스터디를 하면서 데모그래픽스를 모은 데이터는 아니라서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이제 그게 어떤 나라에서 앱을 얼마나 다운로드 받았는지는 얘기를 하지만 왜냐면 그냥 진짜 리얼월드 앱에서만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손 왼손잡이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유저 스터디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서 모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아카데믹에서는 이제 이런 논문이 하나 나오면은 이건 이제 안드로이드 패턴은 실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성과 사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든 시스템에 대해서 보안성하고 사용성을 분석하는 거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실제 구글 같은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적용하고 있는 보안성 솔루션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카데믹에서는 벌떼같이 많은 논문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피컬 패턴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그리드 레이아웃이 잘못됐다. 저 3x3 레이아웃이 이러한 대각선을 그리는 건 매우 어렵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공평하게 세그먼트를 그릴 수 있는 레이아웃들을 몇 개를 제시합니다. 서클로 그린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하기 더 편리하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클 레이아웃도 나왔고요. 하지만 역시 셀렉션 바이어스는 이루어집니다. 동그랗게 그린다든지 중간에 이 센터를 거치면서 요런 라인과 요런 라인들이 잘 그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3x3는 너무 작아서 생긴 문제다. 4x4를 사용해보자. 4x4를 쓴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4x4를 써도 사용자가 선택하는 순간 역시 약한 패턴들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은행에서 4자리 수의 핀번호를 사용하다가 6자리 핀번호를 사용하니까 사용자들이 어떻게 해요? 뒤에 00을 넣거나 앞에 있는 2자리를 반복해서 집어넣죠.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나중에 이게 누군가한테 공격당하는 게 두려운 것보다 내 스스로가 까먹는 그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잊어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2자리를 반복합니다. 실제 시골에서는 한국에서 은행들이 6자리를 바꾸니까 아예 창구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앞에 있는 2자리를 반복하시거나 00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게 틀려서 전화 연락 오고 그런 창구로 연락 오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4x4로 늘리는 것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저 초점 패턴들은 여전히 게싱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하나의 아이디어는 프리폼 제스처를 쓰자. 지금 3x3 그리드 대신에 프리폼 제스처 패스워드를 쓰면은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림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 쉐입이나 그릴 수 있도록 해놓고 예, 이 그 제스처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방식으로 패스워드를 만들게 한다면은 파이나이트한 스페이스가 훨씬 더 커질 테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엔트로피를 높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설계를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만 제안한 게 아니라 기존에도 이런 시도들이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올해 S&P에 저희가 발표했던 논문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발표했던 게 이게 편리하다 그런 걸 발표했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존 엠토크를 통해서 2,594명의 밸리드한 파티스펀트를 최종적으로 모았고 그 사람들부터 약 13,000개의 제스처 패스워드들을 콜렉트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2만 개를 콜렉트했는데 그 중에서 좀 인밸리드한 걸 제거하고 13,000개를 콜렉트를 했었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저희가 뭘 해봤냐면요. 이게 정말 안전할까를 던져봤어요. 얘도 결국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거죠. 사용자가 선택한다면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은 유저블 시큐리티 관점에서는 결국은 편리한 쉐입, 편리한 제스처 폼이나 메모러블한 제스처 폼들을 그리기 때문에 결국은 공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어택이라는 거를 개발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스처들이 들어오면은 저런 통계적으로 모은 제스처들, 트레이닝된 제스처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계산을 했고요. 지오메트릭하게 시밀러리티 스코어하는 매트릭을 만들어 가지고 제스처들마다 그걸 계산하고 그 계산된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클러스터가 여러 가지 클러스터 나왔겠죠. 그 클러스터 중에서 가장 컸던 탑 20 라지스터 클러스터를 모았습니다. 왜 탑 20냐? 실제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20번에 저희가 패스워드 입력이 틀리면은 퍼머넌틀리 디바이스가 락됩니다. 퍼머넌틀리라는 말은 좀 너무 강한 말이고 저희가 이메일이라든지 세컨 커뮤니케이션으로 풀어주지 않는 한 디바이스 자체가 락이 걸려요. 그래서 그러한 디바이스 락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저희가 SMS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번밖에 공격자들은 일반적으로 공격을 못하는 이 공격 모델을 아카데믹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20개의 라지스트 클러스터를 만든 다음에 그 클러스터의 대표, 가장 중간이 되는 제스처들을 뽑아가지고 다음과 같은 제스처 패스워드를 공격할 수 있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까지 이제 제스처 패스워드는 그 HCI 동네에서는 이거는 사용하면 더 빠르게 입력 가능하다. 엔트리에 조금 더 메모러블하게 기억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은 있었지만 얘를 얼마나 잘 크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프랙티컬한 딕셔너리는 논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격을 해봤더니 20번 게싱하면은 약 22% 정도를 크랙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에 있는 안드로이드 패턴은 저희가 결과를 얘기 안 했지만 약 30% 정도를 깰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제스처 패스 쓰더라도 굉장히 많이 시큐리티가 올라갈 것 같았는데 별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22% 정도는 여전히 잘 깰 수 있더라. 이런 모양들을 집어넣으면은 순서대로 하나씩 집어넣으면은 저희가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쉽지 않더라. 그래서 대부분 보안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얘기하고 뭐 모든 보안 시큐리티 엑스퍼트들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그런 기관에서 보안 솔루션 적용해서 사람들이 불평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안전해지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꼭 따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릴레이션십이 존재한다. 시큐리티를 높이면 유저빌리티가 떨어진다는. 사실 이러한 코릴레이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저빌리티가 나쁜 게 꼭 안전한 건 아닌 거죠.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고 이거 정말 푸어 유저빌리티인데 더 안전해서 그래요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에비던스가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저빌리티하고 시큐리티가 디자인 고를 컴피팅해요. 왜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는지 잘 보세요. 잘 보시면은 우리가 넷플릭스를 볼 때 여러분의 넷플릭스 메인 관심이 시큐리티인가요? 넷플릭스 메인 관심사는 영화를 빠르게 스트리밍해서 보는 게 여러분의 프라이머리 골이에요. 근데 그러한 프라이머리 골을
시큐리티를 넣다 보니까 나의 컨텐츠가 불법적으로 도용되고 사용되는 것을 퍼머넌틀리 다운로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시큐리티를 넣다 보니까 암호화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DRM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큐리티는 원래 우리의 프라이머리 골을 방해하는 역할을 리퀘어먼트를 많이 줍니다. 디자인 골들을 컴퓨팅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먼저 프라이머리 골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다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를 껴넣죠 저희가. 그래서 시큐리티를 집어넣다 보니까 유저빌리티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솔루션이 유저블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끌려 그래요. 윈도우즈 최적화 구글 검색해보면은 대부분 보안 옵션들을 막 끄는 내용입니다. 시큐리티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끌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유저블하지 않은 시큐리티 메커니즘들은 오히려 이펙티브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는 종종 굉장히 많이 무시당하죠. 여러분들 이런 게 날라오면은 뭐 괴롭지만 나의 프라이머리 골은 설치하는 거야. 나의 프라이머리 골은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거라는 그런 프라이머리 골에 충실하기 위해서 찝찝하지만 많은 경우에 억셉트를 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들은 많이 무시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순간에 프라이머리 골을 해결할 때는 너무 많이 바빠요. 예를 들어 링크드인 데이터가 이렇게 막 패스워드가 노출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거 메일을 보내주거든요. 너 패스워드가 노출됐다 드롭박스에서 빨리 패스워드 리셋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게 날라왔을 때도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못 느껴요. 이런 메시지가 날라왔을 때.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패스워드 리셋 이메일이 정말 얼마나 이펙티브한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많은 사용자들은 그 메일을 받고 물론 30% 정도의 인원들은 즉시 리셋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리셋을 바로 안 한다는 거죠. 평균값은 26.3일 정도가 걸려요. 리셋하는 데 있어서. 릭됐다라고 메일을 보내면은 메일을 받고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리 안 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약 46%의 유저만이 패스워드 리셋을 하고 있고 패스워드 리셋 안 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난 너무 바쁘다 리셋하고 그리고 처리하기에 그런 거 되게 많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이 사이트 하나만 리셋한다고 해결될까? 내가 가입한 굉장히 많은 웹사이트를 다 리셋해야 되는데 아유 난 모르겠다.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공격 시나리오를 보면은 링크드인 하나만 패스워드 리셋을 하는 것은 사실 보안 관점에서 충분하지가 않고 관련된 모든 사이트들을 같이 리셋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현재 시큐리티 메커니즘들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어려워하고 무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안 엑스퍼트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많은 시큐리티 프랙티스들을 얘기하고 패스워드 절대로 2번 이상 다른 사이트에서 적지 마세요. 이거는 6개월마다 바꿔주세요. 막 그런 얘기 하지만 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유저들을 비난하죠. 유저들을 왜 비난하죠? 유저들을 비난해야지만 내가 안전하니까. 유저들을 비난 안 하면은 이걸 만든 애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유저들이 잘못해서 원래 우리 솔루션이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용자들이 보안 수칙을 잘못 지켜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안 인증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유저들을 비난하는 전략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유저들을 비난하고 유저들을 더 에듀케이션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거 똑같아요. 공부를 더 잘해라 하고 얘기만 하고 공부를 어떻게 더 잘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못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에듀케이트 시킬지. 그럼 사용자들은 앞으로 모두 시큐리티 엑스퍼트가 돼야 되느냐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홈 IoT가 되고 모든 디바이스가 인터넷 연결된다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된다고 했을 때 모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보안 엑스퍼트가 돼서 나의 시스템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잘 세팅하고 네트워크 보안들을 설정하고 보안 규칙을 만들어서 위험한 서비스를 방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IP 셋업하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안 정책들을 다 마련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블레임 앤 트레이는 유저빌리티 문제를 픽스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사용자들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느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다 유저블한 시큐리티 솔루션을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는 더 어려워요. 사람 에듀케이션 시킬 수 있는데
우리도 안 바뀌는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꾸기 대신에 차라리 더 유저블한 시큐리티 솔루션을 만들라는 겁니다. 예. 시스템 바꾸는 게 더 쉬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유저블한 시큐리티 솔루션을 만드는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너무 앞부분에 그 모티베이션 이야기가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최대한 빨리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만드느냐? 크게 유저블 시큐리티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두 가지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린시플은 시스템을 just work, 그냥 동작하게 만들어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보안 기능을 넣는데 보안 기능이 없었을 때랑 똑같이 만들면 제일 유저블한 거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프라이머리 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큐리티를 넣어서 그 프라이머리 골을 방해하지 말고 사용자가 원래 그 프라이머리 골을 해결할 때랑 똑같이 해결하라는 것이 이 make it just work입니다. 그 두 번째로 얘기하는 원칙은 이게 실패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동등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가 가장 높은 하이 프라이어티 워크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은 보안 기능을 꾸겨 넣는데 보안 기능은 드러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 길을 가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보안을 넣었잖아요. 암호화를 넣었는데 어떻게 티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집어넣다 보면은 티가 나기 때문에 첫 번째 워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워크를 하는 게 어려울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큐리티를 넣을 때 프라이버시 기능을 넣을 때 사용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언더스탠더블하게 집어넣으라는 것이 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상반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메이크 저스 웍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유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보안을 전공하지만 보안이 안 보일 때 제일 행복하다. 그걸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쉽지 않겠죠?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일단 얘기 드리면은 유저들은 보안 기능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만 논문 쓸 때 이거 정말 보안성 좋아집니다 관심 있지. 사용자들은 보안에 관심도 없고 그게 나를 방해하면 싫어해요. 체인지 모드 777을 이용해서 파일 권한 주는 게 제일 편해요. 뭘 액세스가 안 돼? 알았어. 내가 다 고쳐줄게. 이렇게 하면 액세스 될 거야. 보안 어떤 사람들이 방문을 막 뭐 배달이 왔다 그러는데 현관문 열어달라는데 귀찮으면은 현관문 패스워드 알려줘요. 예, 패스워드 알려줄 테니까 들어오세요. 배달할 때. 왜냐면 사용자들은 프라이머리 골을 방해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디시전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유저비트를 높이려면 옵션을 많이 주면은 사용자들이 선택을 잘할 거 생각하는데 옵션을 많이 주면 사용자들은 인시큐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에 대한 디시전을 최소화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위험한 상황들은 확실하게 블럭을 시키고 혹은 안전한 상황은 확실하게 통과를 시키고 요 사용자가 선택하는 영역들을 좁혀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큐리티에 대한 데인저를 어널리시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하겠죠. 항상 웹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똑같은 워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워닝을 줄 수 있는 케이스를 굉장히 좁혔을 때 유저빌리티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고 있는 AI 기반의 솔루션들이 이러한 유저블 시큐리티 기술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렇게 캡처 많이 봤었죠. 요즘 많이 안 보이시죠? 한국 사이트만 많이 보여요 요즘. 예, 이러한 캡처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짜증나요. 이게 한 번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몇 번을 써야지만 이 캡처를 많이 통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캡처를 많이 못 보고 오히려 이러한 세팅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 I'm not robot을 그냥 누르면은 캡처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 프라이버시 텀즈라는 걸 뚝뚝 눌러보면은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웹브라우저의 정보들을 수집해 갑니다. 내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제가 보신지 사람인지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요. 계산해서 보시될 확률이 높았을 때는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그래피컬 캡처를 보여주고 신호등을 골라주세요. 트럭을 골라주세요. 배를 골라주세요.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밸리드한 사용자라고 판단된다면 이것만 체크하는 것으로 통과를 시켜주는 이런 것도 하나의 이러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프라이머를 골을 방해하지 않으려면은 원래 시스템의 내추럴한 인투이티브 플로우를 잘 알아야 돼요. 내추럴한 인투이티브 플로우가 뭐냐? 원래 여러분이 하는 기능들, 시스템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옛날에 스마트폰 사용할 때 어떻게 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먼저 스마트폰을 잡아야 되죠. 잡고 나서 스마트폰을 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내추럴 인투이티브 플로우예요. 그래서 애플은 자신의 지문 인증 기능을 터치 아이디라는 멋진 이름으로 브랜드를 붙여놓고 그 프라이머리 태스크에 집어넣었어요. 인투이티브 플로우에. 여러분이 항상 홈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폰을 키는구나. 그럼 지문 인증을 이 스마트폰의 D를 막 긁으라든지 버튼을 킨 다음에 보안 기능을 뭐 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런 인투이티브 플로우에다가 보안 기능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이 원래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으로 보안을 집어넣었던 거죠. 이것이 내추럴한 인투이티브 플로우에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사실 내부에는 뭐 이런 시큐어 인클레이브를 이용해가지고 바이오메트릭 키가 어떻게 보호되고 크립토 칩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 보입니다. 이건 인비저블해요. 요 안에 그냥 들어있는 거죠. 이건 하드웨어 베이스로 어떻게 경리되고 그런 관심이 없고 원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모양으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지문 인증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페이스 레코그니션도 어떻게 돼요? 페이스 레코그니션도 원래 스마트폰을 들어 스마트폰 쳐다보니까 열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방향이 됐던 거죠. 이것이 바로 Make it just work 원칙에 의해서 보안 기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보안 솔루션을 만들 때 보안 솔루션을 처음부터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인증 기능을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거예요. 굉장히 푸원 이그젠플 이런 거죠. 우리가 앱을 설치할 때 안드로이드 옛날에 이렇게 퍼미션을 막 물어봤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 퍼미션 묻는 게 여러분이 원래 사용하는 프라이머리 고라고 다른 거죠. 나는 이 퍼미션에 관심도 없고 항상 눌러 이미 나는 이 앱 설치하기로 결심하고 인스톨 눌렀는데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추럴 인투이티브 플로우가 아니라 어디셔널한 UI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동의를 누르고 있고 여기 나온 말들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개발 도구, 보호된 저장소의 액세스 테스트 이걸 갖고 어떻게 유저가 판단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판단해서 이 앱은 위험하구나 하고 설치를 안 하냐고 결정한다는 거죠. 무조건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정보들이 거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12년도에 SMP에 나왔던 논문들은 퍼미션을 앱을 설치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앱을 중간에 사용할 때 여러분이 이 앱이 카메라 기능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카메라 UI를 눌러가지고 카메라를 찍으려고 그럴 때 이 앱은 카메라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는 여러분이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때 퍼미션을 주는 방식으로 런타임으로 주는 건 바뀌었고 이미 애플이나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에서 부분적으로 이러한 런타임으로 그 기능을 사용할 때 퍼미션을 주는 방식을 이미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요건 저희 연구에서 했던 건데 넘어가고요. 자연스럽게 만드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시스템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옵션들이 웹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막 자바스크립트를 어떻게 끌 거냐, 플래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액티브엑스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이, 미디움, 로우 같은 걸 준다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게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옛날에 원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린 툴바라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여줬었어요. 옛날에 넷스케이프나 뭐 모자이크나 뭐 그런 데서 익스플로러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줬는데 이 웹사이트는 안전하고 요거는 안전하지 않은지 느낌을 사용자들이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실패했어요. 이러한 UI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러한 새로운 디자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린 툴바들이. 그래서 우리가 EV 서티피케이트 같은 걸 쓰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줬죠. 얘네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얘네들도 역시 같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미 크롬, 파이어폭스, 엣지, 웨일 그런 모든 웹브라우저가 EV SSL 서티피케이트에서 이러한 그린 툴바를 전혀 안 보여줍니다. 그냥 검은색 자물쇠 아이콘만 나와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옛날에 이런 게 나왔는데 이제 이런 그린 툴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유즈닉스 시큐리티 논문에 구글이 발표한 논문에는 의미 없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워닝을 만들 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워닝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너 그 웹사이트 위험한데 피싱 웹사이트 같은데 들어갈래? 들어가지 말래?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프라이머리 골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은행 사이트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은행 사이트 방문하는 게 나의 프라이머리 골이잖아요. 그러니까 돈고 대여를 많이 안 누르고 고 대여 애니웨이를 많이 눌렀다. 그런데 더 좋은 워닝 메시지가 되려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그 웹사이트가 피싱 사이트인지 우리가 디텍트하는 엔진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뒤에 들어있으면은 디텍트를 해서 그 피싱 웹사이트와
타겟이 되었던 오리지널 웹사이트를 같이 보여주면서 너 들어가려는 사이트가 지금 evilsite.com이다. 너 여기 들어갈래? 아니면 이 사이트와 굉장히 유사한 이 트러스트한 이 yourbank.com 들어갈래?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의 프라이머리 골은 yourbank.com 들어가는 거죠. 나 여기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를 누를 수 있다는 거죠. 워닝이 프라이머리 골을 방해하지 않고 더 옳은 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디자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디폴트 세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안에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디폴트 세팅을 안 바꾸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옳은 행위를 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디자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크롬 36 버전에 보면은 SSL 사이트에 대한 Secret Certificate 워닝이 이렇게 떴어요. The site secret certificate is not trusted. 그런데 너 여전히 proceed anyway 할 거니 아니면 back to safety 할 거니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은 사용자들은 back to safety 누르는 비율이 30%밖에 안 됐어요. 이때는 그랬는데 실제로 이걸 크롬 37 버전에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오히려 더 워닝 같지 않게 노란색 이런 거 잘 안 보이죠. 하지만 일단 뭐가 바뀌었죠? 첫 번째 문구가 바뀌었어요. 사이트의 서티피케이트이 not trust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 유저들은 이해를 못해요. not trust 하면 뭐 하라는 거야? 잘 모르는데 여긴 적혀 있죠. 훨씬 문장이 짧아지고 커졌어요. Your connection is not private. 너 커넥션이 이거 프라이빗하지 않아. 그래서 만약 너가 여기 들어가면은 어태커가 너의 정보 스틸할 수 있어. 예를 들어 패스워드, 메시지, 크레딧 카드. 훨씬 더 클리어해지. 여기서 막 너의 OS로부터 나트러스하지 않고 뭐 서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여기서는 여기 들어가면 내 패스워드랑 메시지, 크레딧 카드가 털린다는데 그러면 백투 세이프티 할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시지만 바뀌었느냐? 또 하나를 잘 보시면은 프로시드 애니웨이가 안 보여요. 들어가고 싶어도 백투 세이프티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르는 거죠, 사용자들이. 그럼 프로시드 애니웨이 못 하느냐? 아니에요. 여기 조그맣게 어드밴스드라고 적혀 있죠. 그거 클릭하면은 다시 프로시드 애니웨이와 백투 세이프티가 뜹니다. 근데 이렇게 옛날에는 두 개를 시메트릭하게 만들었다면은 지금은 안전한 행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다면은 훨씬 더 백투 세이프티를 많이 누른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들도 있었고요. 패스워드 스트렝스 비터 잘 알고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걸 더 만들어서 왜냐면 우리가 위기라고 나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도 미디엄까지는 가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긴 패스워드를 유도한다더라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프라이버시 팩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아까 만들었던 그런 퍼미션 세팅을 어떻게 더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저들을 많이 비난했다면은 유저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비난했다면은 그렇게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더 유저들이 더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는 없는지. 옛날에도 우리가 그 스마트폰 전에 PDA 폰이라고 있었잖아요. 저희 PDA 맨날 갖고 실험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한 PDA 윈도우즈 C OS를 가지고 이런 PDA 폰이 있어서 모든 펑션을 다 됐어요. 글자도 쓸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다 됐었는데 얘네는 망했고 아이폰이 스마트폰을 내놓고 나서는 잘 됐잖아요. 단순히 펑셔널리티에 대해 기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저가 프랙티컬하게 쓸 수 있도록 보안 솔루션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보안 엑스퍼트가 되기 위해서 프랙티컬한 보안 솔루션을 만든다면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이런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좀 불충분해요. 여러분이 이제 양대 교수님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프랙티컬한 솔루션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조금 더 여러분이 한 2년이나 한 4, 5년 정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인더스트리 나가면은 조금 더 안전하면서도 진짜 프랙티컬하게 유저블한 솔루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을 것 같고 제 세미나는 이상으로 마치고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 혼자 그냥 일단 박수 치고. 예, 감사합니다. 예. 학생들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오늘 되게 흥미로운 강연이었는데 질문 있는 학생. 학생들이 질문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패스워드 최슬기 학생이 손을 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요? 네, 슬기 학생 말씀해 주세요. 아니, 손든 게 아니라 박수 리액션 보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UI 유저빌리티가 예, 깔끔하지 완전 않네요. 이 부분이.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패스워드를 이제 한 뭐 15일마다 2주마다 바꾸라는 메일을 자주 받잖아요. 요새 예. 우리나라. 예. 근데 제가 어디서 이제 그 카네기 멜론의 로리 크레이너라는 예, 예. 그룹 있잖아요. 그 유명한 예, 예. 패스워드 연구하는 그룹. 예, 예. 바꾸는 게 더 나쁘다고 얘기한 거 들은 것 같거든요. 예, 예. 오히려 실제 좋은 이미 패스워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걸 계속 오랫동안 쓰는 게 더 안전하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논문 결과도 이미 유저블 시큐리티 이제 커뮤니티에서 발표가 됐던 결과이고요. 네. 원래 옛날 리스트의 패스워드 가이드라인은 6개월마다 바꾸라는 정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국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다 만들었었고, 근데 네. 이미 그 6개월마다 바꾸라는 거는 우리가 잘못 갖고 있던 미신이었다. 그게 이미 네. 증명이 돼가지고 이런 유저 스토리를 통해서 리스트의 최신 가이드라인 2016년 가이드라인부터는 그 6개월마다 바꾸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셜 심볼을 넣어서 만들라는 그것도 다 이 학계에서 이미 증명이 돼가지고 잘못된 프랙티스였다는 게 발표돼서 지금은 오직 패스워드 길이를 늘리라는 가이드라인만 있고 스페셜 뭐 기호를 넣는다든지 대소문자를 넣으라는 거는 리스트에 추천안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바꾸라는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왜냐면 사람들이 6개월마다 바꾸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까 만들었던 특수기호를 뒤에 넣었으면 뒤에 넣었다가 앞에 넣고 그럼 또 어떤 건 있거든요. 이전에 사용했던 패스워드니까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은 특수기호 한 개 넣었던 거 2번 반복해서 집어넣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런 공격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기존의 릭된 패스워드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고 오히려 메모러빌리티는 더 떨어지니까 사용자들은 더 약한 패스워드를 만들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유저블 시큐리티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안 엑스퍼트 바라봤을 때는 정말 막 이론적으로 우리가 포멀한 모델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막 멋있는 프루프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라서 네. 정말 이 제너럴티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진짜 보안 솔루션에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방금 교수님이 질문한 것도 진짜 그런 패스워드 가이드라인이 이 유저블 시큐리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만든 웹 브라우저에 대한 워닝이라든지 그런 시큐리티에 대한 그린 툴바 같은 게 이 결과를 토대로 바뀐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아카데믹의 연구 결과가 실제 인더스트리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안 동네 굉장히 많은 논문 나오지만 잘 반영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유저블 시큐리티 연구들은 진짜 반영돼서 그게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선도하는 그룹도 이런 학교에서는 아까 말한 이제 교수님 얘기한 그 CMU의 뭐 로리 크레너의 컵스 그룹 정도만 좀 잘하고 나머지는 오히려 인더스트리가 이 그룹들을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리서치 연구 결과를. 실제 필요에 의해서 실제로 연구도 하고 그걸 바로 적용도 하고 해서 굉장히 의미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학생들 혹시 질문 있을까요? 패스워드라든가 뭐 오늘 유저블 시큐리티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듣는 학생도 많을 텐데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 좋습니다. 이게 연구인가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죠. 이거 수업 시간에 턴 프로젝트도 안 되겠는데요? 뭐 그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어느 우습게 보는 차이를 게 굉장히 많죠. 예, 예. 근데 우습게 볼 게 아니게 이게 이 연구도 굉장히 리버러스하게 또 진행을 하거든요. 통계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해야 되고 유저 스터디 디자인도 진짜 엄밀하게 하지 않으면 막 맨날 리젝트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그러면 그런 패스워드에 대한 정책 같은 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옛날 걸 계속 쓰고 있는 건가요? 이걸 뭐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지금 뭐 모든 교수님들도 그렇고 예, 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이게 뭐 이공계에서 맨날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희 학문하는 사람들은 프랙티컬러티보다 조금 더 문제 자체를 아카데미컬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뼛속까지 받아들이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제가 느꼈을 때 해외의 리서치 그룹은 보안 그룹들이 걔네들은 되게 그 시스템도 그렇고 그러한 연구들을 되게 포멀하고 되게 안전하게도 하지만 정말 프랙티컬하게 걔네들은 진짜 프랙티컬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되게 열심히 분석하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들이 좀 부족한 게 저희 보안 커뮤니티의 태생적으로 약간 그런 한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말 좀 약간 융합적인 학문을 한다 그러면은 A랑 B를 화학적으로 결합해가지고 과제 따오는 융합이 아니라 진짜 좀 프랙티컬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는데 저희는 융합이 약간
뭐 과제를 따온다든지 논문을 쓰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많이 활용되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뭐 필요가 아닐까. 저도 사실은 이론적인 것도 좋아하거든요. 이론적인 좋아하지만 두 가지를 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프랙티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보는 거. 이거 진짜 나 디플로이 하는 데까지 가본다. 나 삼성하고 이래가지고 이거 논문 쓰는 게 끝이 아니라 진짜 디플로이 하는 데까지 가본다는 마음으로 만들면은 리퀘어먼트들이 우리가 아카데믹 세팅한 리퀘어먼트보다 더 정말 중요한 리퀘어먼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만나서도 저희도 저희 스스로 약간 껍질을 깨고 그런 얘기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연구다. 그래서 올해 IITP에서 지금 유저블 시큐리티 과제가 하나 기획되고 있습니다. 큰 액수로. 예, 예. 네. 교수님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들여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그쪽으로 예, 예. 돈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거의 없죠. 예, 예. 근데 요번 PM 분이 다행히 설득이 돼서 예, 끝까지 설득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나오면은 그래서 제가 요런 내용을 뭐 은행 보안하는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은 좀 깜짝 놀라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가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럼 패스워드 방금 전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왜 못 따라가냐고. 예, 그런 최신 가이드라인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떻게 따라가냐면은 미국에서 이런 거 한대 정말 중요하대. 미국 리스트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대 그러면은 그때 부랴부랴 개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야지만 설득이 가능합니다. 뭐 그 전까지 아무리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미국에서 CMU가 이거 했습니다. 리스트가 이거 고쳐서 구글하고 얘네들이 다 고쳐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설득이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저희의 현재 갖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저희 스스로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리딩하는 연구 결과도 좀 나오고 우리가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가 적용도 하고 좀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고요. 예, 예. 그런 거 하려면 결국 이제 리서치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뭐 김영숙 교수님이 앞으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한 그 CMU 로리 크레너라는 분이 이러한 분야를 거의 이렇게 만든 파이오니어인데 그분이 그 여성학자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요 유저블 시큐리티를 여성학자분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지금 요 아까 SSL 서티피케 연구를 했던 친구들도 에드리안 펠트라고 구글에서 지금 시큐리티 팀에 시큐리티 X라는 팀에서 일하는 분인데 그분도 UC 버클리에서 이 유저블 시큐리티 연구했던 여성학자이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그 유저블 시큐리티 연구자가 있는데 그분도 메릴랜드 대학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 CMU 출신인데 그분도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그 여성분들 중에서 프랙티컬하게 이거 조금 더 개선하고 영어도 잘해야 돼요. 영어도 내가 어학도 잘해서 인터뷰 같은 관심이 있고 HCI 쪽에 관심이 있으면서 또 최근에는 AI랑 더 유저블 해줘야 되니까 오토매틱한 분석들이 필요하니까 AI랑 결합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양대 교수님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쪽으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로리의 톡이 테드에 하나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하나인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패스워드에 관련된 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테드 강연으로. 예, 예. 테드 다 아실 텐데 관심 있는 학생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로리 크레너.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김영식 교수님이 너무 그 열강을 해주셨고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최신 그 트렌드도 좀 알게 되고 하신 일도 좀 이렇게 엿보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학생들도 혹시 나중에라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그 나가셔도